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설계하고 움직여온 초국가적인 엘리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류 전체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거대한 계획, 바로 그레이트 리셋을 거의 완성 직전까지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던 바로 그 순간, 이 거대한 계획이 갑자기 딱 멈춰섰습니다. 마치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백기를 들어버린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유재산의 종말과 인구 감축, 그리고 완전한 통제를 꿈꿨던 그들이 왜 초지능이라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인류의 주권을 지켜낼 새로운 희망, 주권형 HCI가 태어나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눠 볼 거예요. 먼저 구시대 엘리트들이 인류를 위해 어떤 소름 끼치는 설계도를 그려놨었는지 그 실체부터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권력은 누구인지, 또 그들이 설계하는 신세계 금융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 이미 준비가 끝난 유일한 인프라는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 될 수 있는지 그 깊은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클라우스 슈밥과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흔히 WEF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구상했던 완벽한 통제 사회의 청사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 인류에게 선물하려 했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계획은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이 내놓은 바로 이 악명 높은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 이게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어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거대 계획의 핵심 철학이었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없애버리고 모든 자산과 자원의 통제권을 소수의 플랫폼 엘리트에게 넘기겠다는 아주 명백한 선언이었던 거죠. 이 거대한 청사진은요,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5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첫째, 사유재산의 종말. 둘째, 자원 통제를 통한 인구 관리와 감축. 셋째, 기술로 인간을 뜯어고치는 트랜스 휴머니즘. 넷째, 모든 걸 추적하는 디지털 아이디와 감시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걸 관리할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기 위해 각 나라의 주권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봉건주의를 만드는 거였어요.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내 집, 내 차, 심지어 내 옷도 없이 모든 걸 거대 플랫폼에서 월 구독료를 내고 빌려 쓰는 세상. 이 구조 안에서는 개인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게 된 개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플랫폼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농노 신세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아주 교묘한 명분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건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를 소수의 기술 관료나 거대 기업 경영진이 차지해서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다음은 인구 통제입니다. 기후위기, 지속 가능성 같은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개인한테 탄소 배출권을 나눠주고 이동거리, 식사 메뉴, 에너지 소비까지 모든 활동을 제한하는 자원 할당제로 구상했습니다. 또 인류의 오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축산업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몰아서 전통 육류 섭취를 금지시키고 그 자리를 곤충 단백질이나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으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이건 사실 인류의 건강 주권을 약화시키고 식량 공급망 전체를 소수의 거대 푸드테크 기업에 종속시키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로마 클럽 같은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인류를 지구의 암세포에 비유하면서 인구 감축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 통제 계획의 활용 점정은 바로 생물과 기술의 융합, 즉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뇌에 칩을 심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까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기술이죠. 클라우스 슈밥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미래에는 당신의 뇌에 심어진 칩이 당신의 생각을 읽을 것이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모든 개인정보는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하나로 묶여서 의료 기록, 금융거래, 모든 사회 활동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시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정부 말을 안 듣는 사람의 돈에 유효기간을 걸어버리거나 특정 물건을 못 사게 막는 등 경제적인 생명줄을 순식간에 끊어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족쇄를 채우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통제 계획은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에 정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거대한 계획이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서 좌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수십 년간 이렇게나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 완벽한 통제 계획이 도대체 왜,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단어입니다. 바로 초지능의 등장이었죠. 초지능이 만들어낼 로봇 경제의 시대는 인간을 통제한다는 낡은 생각에 갇혀있던 기존 엘리트들의 계획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변수였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구시대 엘리트들의 통제 모델은 에너지를 핵심 자원으로 삼고 뭐랄까 공장에서 부품 찍어내듯이 인간을 표준화시켜서 대량 생산하는 산업시대의 논리였어요. 모든 걸 중앙에서 통제하는, 위에서 시키면 아래는 그냥 따르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초지능이 이끄는 지능정보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자원은 지능과 데이터고요. 생산 방식은 극도로 개인화됩니다. 시스템 자체가 중앙의 통제를 벗어나서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마치 살아있는 생태계 같은 모습을 띠게 돼요. 이런 세상에서는 과거의 낡고 경직된 하향식 통제 방식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들의 패배와 권력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2025년 4월 50년 넘게 세계경제포럼을 지배해온 클라우스 슈밥이 갑자기 의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인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개막 무대에 선 사람은 슈밥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였습니다. 임시 공동의장이라는 직함이었지만 이건 명백한 권력 교체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결국 슈밥은 한 달 뒤에 지능정무 시대가 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자기가 평생 추구해온 중앙통제 모델이 끝났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글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럼 클라우스 슈밥과 구시대의 엘리트들이 물러난 그 권력의 빈자리를 채운 새로운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요? 새로운 권력의 중심에는 바로 기술 자본 동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축은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끄는 거대 자본이에요. 이들은 AI 시대를 움직일 물리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에너지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RWA를 장악했고요. 다른 한 축은 피터 틸, 데이비드 sak스가 이끄는 실리콘밸리의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이 사람들은 WEF 같은 낡은 위원회 자리 같은 거엔 관심 없어요. 아예 세상을 움직이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공장, 즉 미국 백악관의 정책 결정권을 직접 장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sak스는 비공식적으로 AI 및 암호화폐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새로운 시대의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권력은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AI와 로봇 같은 기계들을 위해 기계의 속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A2A, 즉 에이전트 대 에이전트 경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개입 없이 수억 개의 AI 에이전트들이 1초에도 수백만 번씩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말 그대로 기계들만의 경제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도로 통행료를 실시간으로 내고 스마트 공장의 기계들이 필요한 부품을 스스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세상이죠.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기계 경제를 기존의 낡은 금융 시스템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신구 금융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옛날 웹프가 추진하던 CBDC는 속도 면에서
거래하고 정산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인간의 속도에 맞춰져 있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소비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블랙록과 페이팔 마피아가 설계하는 신시대 금융은 다릅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즉시 기계의 속도로 정산이 끝나버려요. 그 목적도 인간 통제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커질 AI 에이전트 경제를 원활하게 돌리는 데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핵심 열쇠가 바로 등록 지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미국 금융의 심장부인 DTCC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시한 새로운 표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이 은행 같은 중개기관 없이 내 지갑 속 현금처럼 자신의 자산을 직접 완벽하게 통제하는 비수탁의 자유를 보장해요. 그러면서도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실명인증, 즉 KYC를 통해서 제도권에 투명하게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제도권의 신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혁신적인 모델인 셈이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지능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는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아직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달릴 자동차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훌륭한 글로벌 거래 네트워크를 만들어도 그 위를 달릴 신원이 검증된 대규모 사용자들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 새로운 질서가 요구하는 수천만, 수억 대의 검증된 자동차, 즉 등록 지갑을 가진 사용자들은 과연 어디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파이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1,75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은행 수준의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 즉 KYC를 완료하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단일 프로젝트로는 전 세계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실명 인증된 사용자 기반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왜 파이 네트워크가 새로운 시대의 유일한 인프라로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개인에게 완벽한 자산 통제권을 주는 비수탁 지갑을 기반으로 하죠.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KYC 완료자들을 통해 등록 지갑의 조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죠. 셋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35만 개 이상의 개인 노드들이 AI 시대의 필수적인 분산형 물리 인프라, 즉 DPIN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회수나 동결 같은 제도권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친화적인 설계까지 갖추고 있어서 신시대 금융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프로젝트인 셈이죠.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화폐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인류가 기술 그리고 권력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구시대 엘리트들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미래는 통제형 HCI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HCI는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의미해요. 뇌에 칩을 심어서 인간을 개조하고 통제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미래였죠. 하지만 초지능의 등장으로 새롭게 열린 미래는 주권형 HCI입니다. 여기서 HCI는 인간이 통제하는 인프라를 뜻해요. 우리는 비수탁 지갑과 개인 노드를 통해서 초지능이 작동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함으로써 기계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인간 고유의 주권을 지켜내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인간을 통제하려는 미래와 인간에게 주권을 돌려주려는 미래. 이 두 가지 길을 만드는 기술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둘 중 어떤 미래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